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정치할 결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대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제안이 올 경우 수락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는 인선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신당 속도 조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날 비공개 오찬을 하고 당 통합 방안을 모색합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는 당에 획기적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오늘 두 사람 회동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천 정쟁 개막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의 첫 단추인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인사들이 잇따라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비명계 인사들이어서 계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판사는 같은 데입니다.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시켰던 판사여서 공격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 10대 연인의 일탈입니다.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에 이른바 낙서 테러를 하고 도주했던 용의자들을 범행 사흘 만에 체포했는데요. 10대 남녀 연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최강 추위 온답니다.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 내일 전국 날씨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체감 기온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엔 최대 3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거쳐야 될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결정합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지금 등판이 과연 본인을 위해서 참 좋은 등판이냐. 국민의힘 비대위를 이끌 구원투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게 될지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잠깐 속보로 전해드렸던 대로 한동훈 장관이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예결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왔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은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면서 최근 공개 일정을 취소를 하는 등 말을 아껴온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 앞에 선 데 이어서 오늘 또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서 국회를 찾으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관은 어제는 이 기자들 앞에서 비대위원장 가능성 등에 대한 이제 자신의 입장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다만 오늘은 어제 충분히 말했다, 오늘은 할 말이 없다면서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속보로만 전해드렸는데요. 사실상 정치 인문 출사표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는데 어제 한 장관 발언 자세히 짚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장관은요, 중국 근대 문학의 대문호죠. 류순의 소설 가운데서 한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 이 발언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은요, 어제 이 비대위원장에 대해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 이러면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자신을 반대하는 부적절 견해들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라는 이 류신의 소설 속 그 대목을 인용을 했는데요. 어제 나온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와 오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을 특히 일반론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길이 처음이 아니라 처음인 길 아니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아니라고. 급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 길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만들어지는 거다. 이 말은 사실상 대중의 지지만 있다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신의 약점, 이 정치 경험 부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으면 수락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두 번째,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이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아바타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나는 누군가를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맹종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이런 뜻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회에 나와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했던 걸 연상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당에서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들 가운데서 한 장관이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었죠. 그것과도 좀 맥락이 다 보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더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기자도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지만요.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제안을 해오면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겠다. 사실상 정치인문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한동훈 단일 카드를 놓고서 지금 당 안팎 의견 수렴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4일부터 중진 연석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잇따라 열면서 비대위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고요. 오늘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 반부터 상임 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 황우여 전 대표와 유흥수 전 의원 등 당 원로로 구성된 상임 고문단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놨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상임 고문단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내부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께서 사퇴한 이후에 새로운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또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일인 총선을 대비해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임 고모님들의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자문들을 많이 해서 우리 당이 반드시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의 그 고문들은요, 정치 일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이제 가감 없고 아주 진솔한 의견들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로서는 이번 주 내로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서 늦어도 주말까지 이르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대위원장 지명을 마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이제 조금 전 이 상임 고문단 오찬을 마치고 나온 윤재욱 권한대행은요. 오늘로 의견 수렴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주말까지는 이 비대위원장 인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원 당규상
향후로 이 선거일 90일 전,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는 이 공천관리위가 출범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 끌 사안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대위원장 후보는요, 윤재욱 대표 대행이 지명을 하고 이어 이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의결되면 절차가 끝나게 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대세를 형성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윤재욱 대행의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대행이 이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통합을 하고 또 매끄럽게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지 주목이 됩니다. 여권 안팎에서 한동훈 역할론을 두고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 좀 더 전해주시죠. 네, 친윤 주류로 꼽히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요, 지난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어떤 식으로든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냐, 응원단장격인 선대위원장이냐, 이걸 두고 약간의 차이만 있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한동훈 장관은 중도 확장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주류의 비판에도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유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했던 어떤 가족을 빼고 다 바꿔라와 같은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고 그러면서도 당의 얼굴로서 현재 임박한 총선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의견이 강했고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공감을 했고 다만 그 방안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국민적으로 단순하게 보수 지지층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20, 30대부터 상당히 여성층,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여성층에도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네, 중도 확장력이 있다고 보시는 네, 저는 거예요? 있다고 봅니다. 이 반면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비대위도 이끌면서 여야를 넘나들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은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여야 비대위 모두 이끌어봤는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있어서 행동 반경이 넓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비대위원장이라고 보는 자리를 양당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비대위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그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별도 아무런 구애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 비대위를 끌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방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여권 외곽 지지 그룹인 한 보수 성향 포럼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여권 인사들이 다수 모였고요. 특히 검사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까지 올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 한동훈 장관 논란을 의식한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놔서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은요, 어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일각에서 검사들이 너무 많이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검사는 일반적으로 정치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검사들은 항상 국민과 공익을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서 이상한 검사도 있었지만 이 검사들이 부정과 부패를 참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를 갖고 있어서 이 정치 일선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런 발언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은요, 여러 면에서 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고 언론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부, 2부식으로 나눠서 지금 첫 번째 주제에서는 우선 비대위원장 관련한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내용 소개해드렸고 또 그것과 관련한 여야 또 정치권 안팎의 지금 반응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두 패널께서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비대위원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출사표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입문하면은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쓰임새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와
또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가의 숙제가 있죠. 첫 번째 숙제는 아마 대야 관계에 있어서 쌍특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당내 혁신, 특히 중견 내지는 기존 윤핵관 관련해 갖고 어떻게 내려놓도록 만드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또 공청 과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공관위원장보다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총선이겠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근데 이게 정말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그러한 어떤 경력과 또 나름대로 두뇌를 쓰는 사람이 하더라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명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것까지도 처음 해보는 길인데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본인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사표를 사실상 던졌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길도 처음부터 있었던 길은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 길을 만들겠다라는 의지 표명인데 그게 국민의힘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은요, 친윤계에서만 드러나는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우려가 사실상 많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중도 확장성을 본인의 언행으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나 야당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중잣대로 보여지는 여러 언행들, 이게 과연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안에 갇혀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른바 친윤계들이 힘을 실어주고 원래는 원희룡 카드, 김한길 카드 다 거론되는 와중에 일사불란하게 모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 정치인은 내부 연석회의의 분위기까지 왜곡하면서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저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한 정치인이 그 연석회의의 분위기를 이제 왜곡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 왜곡했다는 분이 이제 아마 장무초구회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무초구회원이 오늘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적어도 자기가 지켜보았던 그 순간까지는 자기의 주장이 맞았다. 그 이후에 바뀐 부분은 자기는 모른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여론 왜곡이라는 건 부당하리라 이렇게 반론의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본 부분은 어제 한동훈 장관의 기자 간담회 중에서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어제 발언 중에는요.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당장 부닥치게 될 아주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가시화할 경우에 당정 및 여야 관계, 더 나아가서 전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인 셈인데요. 먼저 연말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된 김건희 특검법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제 이 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미리 사전 답변지라도 마련하고 온 듯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까지 매겨가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장관이 가장 앞세운 원칙은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였는데 물론 이게 이제 법조인으로서는 원칙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제 그런 평가도 나오지만은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김건희 특검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장관이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둘째, 셋째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한 장관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또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도 있다면서 이 특검 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성동을 하기 좋게 만든 그런 악법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둘째,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들려드린 내용 중에서 이 정의당 추천 이 언급 부분은요. 실제 법안을 보면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야당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부인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뭐 일정 부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돌이켜 본다면요. 지난 드루킹 특검법이 있었죠. 그거는 당시 문재인 정부에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당은 관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이 후보 추천을 대한변협이라는 이런 중도적인 단체에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도적인 조항조차도 이번 특검법에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한 장관이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장관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는데요.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요.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가정을 달고 물어보지 말라 이러면서 답을 피했던 모습이었는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걸 물어보면은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물어보셨죠. 민주당이 뭐 기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저한테 꼭 그러고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데 바쁘니까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내용들을 제가 보면은 일단은 이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가 뭐 고발했던데요. 그럼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장관이 야당을 공격하고는 있지만 이걸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김건희 여사 같은 가장 민감한 부분도 자신은 피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한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난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어제 발언을 통해 김건희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선동을 멈추라고 했고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악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한동훈 장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화법이라고 했고요. 한 장관이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정성호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형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내로남불식 화법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민주당이 하면 불륜. 민주당 수사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그 장관과 서울지검장이나 뭐 수사 관련해서 외부적으로 수사 정보를 흘리고 언론화시키면서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치인의 길을 처음부터 걷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디올백에 관련해서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본인의 추측인 거고 몰카 공작이든 아니든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의 관저에서 백을 받았다는 건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 카드에 대비해서 민주당도 여러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 속내는 한 장관이 나와준다면 땡큐다, 고맙다, 이렇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땡큐다, 이른바 뭐 한나땡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고마운 일이다. 선거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가 이 민주당 인사들 그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 검찰공화국 프레임, 윤석열 아파트 프레임 그게 아마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두고서 야권 일각에서는 너무 섣부르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0월 윤 총장이 여당 그 대선 후보로 나오면 땡큐라는 의미의 윤나땡이라는 말을 자주 했고요.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까지 유행어처럼 이 여론전에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실제 대선 결과는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의 승리였죠. 그래서 이 때문에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릴수록 컸던 윤석열 대통령처럼 민주당이 비판이 한 장관한테는 나쁠 것 없다 그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대선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런 반론도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사 출신이 들어서면 검찰 독재 프레임을 펼치기가 더 좋고 또 정권 심판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또 우상호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오판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나땡 얘기하는데 한동훈 장관 올라오기만 해봐라. 청문회에서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뭐 3M이니 이모 발언이니 역대급 여의도 정치사에 기록이 남을 정도의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고 오히려 한동훈 장관 한 명에게 쩔쩔매는 의원들의 모습들이 보여줬던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검찰 독재 프레임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뭐 저쪽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 소위 말하면 참신함 플러스 존재감을 활용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건 그것대로 판단하는 거겠지만 소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분이 되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의 견제는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한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서 의원하고 한 장관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을 향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한다며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이 거취와 관련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냉소적으로 답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올라와 있는 법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이 계신데 이제 거취와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내용은 마지막 아닌 것 같고요.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장관님께서 약속하시고 한 것들이 많은데 좀 잘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국민적 우려가 있다 이런. 오늘은요,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론 이걸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서 또 수정을 거듭하는 그런 해프닝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 막말 논란으로 여러 차례 설화를 빚었던 민형배 의원이요. 이번에는 불임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삭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올린 SNS 글에서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에서 모셔온다며 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라고 이 날을 세우는 과정에서 당팍 인사를 영입하는 여당 상황을 임신 못하는 정당에 비유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하지만 민 의원은 이 글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해당 표현을 반쪽 정당이라고 바꿨다가 이내 이 단어도 아예 삭제한 뒤에 다시 써서 올렸는데요.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이 난임 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점을 뒤늦게 의식하고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민 의원이 썼다가 지금 그 문제의 표현은요, 과거 정치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고 이 말을 쓴 사람들 다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을 자백한 꼴이다 이렇게 말했다가요,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요, 지난 2017년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할 때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한국당은 영구 불임 정당이라는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 김의겸 민주당 의원, 그리고 그걸 보도한 더 탐사 측 관계자를 상대로 내서 10억 원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소송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은 한 장관이 김 의원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늘 오후 4시 5분에 엽니다.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해당 의혹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이 김앤장 변호사 등 30여 명과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죠. 자리에 동석한 여성 첼리스트 A씨가 남자친구와 통화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녹취를 근거로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지난해 모습 다시 보고 오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자, 그 자리에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녹음을 한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백 아가씨 자기가 부르겠대. 동백 아가씨는 윤석열이 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라고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후 이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의혹을 처음 이야기를 했던 첼리스트가 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일단락이 됐고요. 김 의원은 이후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는 저희가 비대위원장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 내용 저희가 깊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외에 지금 전국의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서 한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요. 이른바 김건희 특별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약간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누구든지 법 앞에서 뭐 예외가 없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면서도 뒷부분에 가서는 민주당이 이거는 선거를 위해서 만든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지 또 그가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 일반의 예상과는 다른 혹은 어떤 반전의 결정을 내릴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 국민의힘의 성공 방정식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않으면 박근혜 카드로 맞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구도는 최소한 아니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 내지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해야 되는데 전 어제 발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묻는 언론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시킨다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질문을 던지는 언론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정 취재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가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수사하겠다. 어떤 맥락에서 들으면 서울의 소리를 문제 삼겠다는 취지로도 들립니다. 전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로 반대하도록 역할을 하면 했지 이걸 무너뜨리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못 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역발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라든지 심지어는 숨소리까지도 다 지금 보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늘 말이 분명하고 명징하다 보니까 자신의 패를 지금 다 보여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그 한동훈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등극하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총선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이 장애물과 관련해 갖고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우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 앞에서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디올백과 관련해서는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볼 때 이 얘기가 틀린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가 법의 영역이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몰카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 배우자가 그 백을 받았다는 거에 사람들이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고 법 앞에서 예외가 없으니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위원장이 되면 특검이라는 카드는 받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시점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바로 그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 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립적이지가 않다. 이게 정치적 편파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특검이 될 수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되더라도 본인이 그 특검에 올인하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되면은 대통령과 거의 세트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우려 내지는 민주당이 기대가 있는데 한동훈은 세트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순간 한동훈의 입지는 아마 굉장히 비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지금 한동훈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과 관련한 후속 뉴스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를 불러서 추가 조사에 나설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틀 전 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르면 오늘 구속 뒤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서 이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으며 이 사실관계 재구성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고 또 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실무 준비를 거쳐서 이 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네, 어제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가족을 비롯한 누구도 접견할 수 없도록 접견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송 전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된 만큼 이 접견을 구실로 관련자들과 만나서 진술을 맞추는 그런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의 부인은요, 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지자들의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송 전 대표의 아내가 송 전 대표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검찰의 접견 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송 전 대표는 가족 면회도, 책 반입도,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는 내보낼 수 없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건데요. 이어 구치소 측에 최근 정치인들 중에 이런 검찰의 접견 금지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했고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받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송영길 수감자 안에 올림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검찰 입장 뭡니까? 검찰은요, 이 현행법에 따라서 구속 기간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 외 인물에 대해 이 접견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번 조치 역시 통상적 차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앞서 이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었는데요. 앞서 이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유창훈 판사도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송 전 대표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해서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이미 탈당한 개인의 몸이다. 공식 입장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장이 청구됐을 때만 해도요. 그 관련 특위 등을 통해서 별건 수사 등의 논리 이런 걸 제기를 하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었죠. 그것과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점 때문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유창훈 부장판사는요.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죠. 돌이켜보면은 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하면서 정당이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쓴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검찰 독재 정권의 경종을 울렸다 이런 상반된 주장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같은 판사가 3개월 만에 송 전 대표를 구속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과 석 달 전에 한 말을 뒤집을 수도 없고 또 판사를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 얘기인데요. 들어보시죠. 일단 뭐 되게 예상이 됐던 건데 이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검찰 독재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켰고 네. 특히 이번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재명 대표 때는 기각을 시켰던 그렇죠. 판사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정치 판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판을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는 그런 또 혼란스러운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검사와 판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부장판사를 향해선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라거나
이제는 판사 탄핵의 시간이라며 탄핵을 언급하는 글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유 부장 판사를 향한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유 부장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죄송하다며 댓글을 수정하겠다고 한 일도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제 이제 전해드렸듯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으로 돈봉투 수수 의혹에 휩싸인 당내 의원들의 줄 소환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 민주당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우상호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침묵을 선택한 당의 대응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원칙과 상식 소속의 이원우 의원 역시 송 전 대표가 현직이 아니더라도 직전까지 당대표로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 당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때 민주당의 대표였던 분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적절해 보이진 않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민주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전에 민주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해왔었고 그 당대표를 위한 선거 때 전당대회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좀 필요한 상황이겠죠.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좀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그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이 기획수사라고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탈당을 했으니 입장이 없다고 하느냐 좀 의아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다 이렇게 꼬집은 건데요. 어제 한 장관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재판에 출석하며 송 전 대표 구속 관련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이어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민주당이 이 공개 입장 낸 거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수사가 기획 또는 조작 그리고 잘못된 수사다, 부당한 수사다 라면서 검사 좌표 찍으면서 계속 입장을 내왔죠. 그런데 막상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탈당했으니까 입장 없다? 탈당 어제 했나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황당하다고 느끼실 것 같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직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이 없으신가요? 총선 앞두고 현역 의원 조사도 이어질 텐데요.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돈봉투 사건으로 이미 여러 당 관계자가 구속이 됐죠.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이름까지도 일부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돈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이름이 나오는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채널A 보도인데요. 최근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 반영될 이 국회의원 현역 평가를 끝냈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5대 비위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5대 비위 사건에는 성폭력, 음주운전 그리고 금품 수수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부 규정에는 원래는 의원이 기소됐거나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감산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돈봉투를 받았더라도 이 5대 비위 사건에 해당하는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감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요, 채널A에 공천관리 심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혹이 입증될 경우에는 최종 절차에서 걸러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돈봉투를 받았다는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공천 자격을 주는 그런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서는 감점을 주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 채널A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는 아마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정무적인 판단 영역이니까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현역 의원 평가를 끝냈습니다. 거기에는 5대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고 자기 해명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지금 너무 수사가 초기 단계여가지고요. 왜냐하면 수수했다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진작에 수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총선 스케줄 때문이라는 의혹
어떤 뭐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환도 안 한 예, 상태죠? 소환도 하지 네. 않아서 이게 해명을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역 의원 평가 과정에서 감점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액면 그대로 정말 돈 봉투가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당내 행사를 가족적으로 했는데 이걸 왜 돈봉투 운운하면서 소위 침소봉대하느냐 식의 어떤 전직 대표의 주장도 있었지만 이거는 이미 그 제기하셨듯이 법으로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그 민주당이 상당히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고요. 최근에 그 모 인사들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단지 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격 대상이 됐다 해서 논란이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결국 이 돈봉투 의혹에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송영길 당시 후보를 지지했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송영길 당시 대표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로 볼 때 이런 정치적인 고려와 계산 때문에 감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의혹마저 듭니다. 이게 민주당이 보여주는 현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둘러싸고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방금 아마 끝난 것으로 이렇게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이번 파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이 만남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는요. 방금 전 이 서울 모처의 한정식 식당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또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지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화의 주된 의제는요. 당내 통합과 혁신 이슈 등일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나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 또 통합 비대위 구성 등 이 현 지도부 체제를 비판하는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논의도 다 오가는지 이제 그 부분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회동 전 두 사람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이 대표님께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실행이라든가 깊은 고민은 이 대표님이나 당에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부겸 전 총리님을 이렇게 자주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국정과 정치에서 큰 성과도 내시고 높은 경륜을 가지고 계신 김부겸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뭐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오늘 회동에 앞서서 또 한 차례 짧은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 영화의 시사회장에서도 만나서 짧게 대화를 나눴죠.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이 대표한테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하라고 요청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김 전 총리는 오늘 회동에서도 비슷한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요,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이 회동 전에 출연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를 비롯해서 그리고 28일에 또 이재명 대표와 회동에 예정된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가는 그런 행보를 제안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세 분 총리 다 민주당 안에서 정치로 성장해오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것은 뭐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 두 분 다 역시 어쨌든 당이 좀 단합해야 되지 않겠냐.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도 함께 갈 수 있게 당 대표가 좀 더 좀 통큰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 말씀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회동이 끝나면서 권칠승 그 자리에 아마 배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권칠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회동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오늘 김부겸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 대해서 당 통합을 위해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수습 방안도 찾아보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이게 김부겸 총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큰 길로 함께 간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는 당의 단합과 혁신으로 가는 노력들을 대표가 노력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분열이 있으면 총선에 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 야권 분열 시절에 선거 패배에 아픈 기억이 있다.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 대변인은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는 그 말씀 그리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길에서 함께 만나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 여기에서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걸로 알아달라 그러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산이나 강이라는 표현에 혹시 통합 비대위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지나치게 많이 나간 해석이다.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도 그렇지만요. 민주당은 총선을 석 달 남짓 남겨둔 지금 상황에서 벌써부터 개파 간 공천 갈등이 불거져 나왔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천의 첫 단추부터 지금 잡음이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친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이 비명계 예비 후보들이 일단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입니다. 당 검증위원회는 이 김윤식 전 시흥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 때 이 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했다는 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당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서 부적격 사유를 들었고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해서는 재임 시절 이 당정 협의에 불응을 했다라는 그런 사유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도정장을 낸 곳이 공교롭게도 이 각각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과 한준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더욱 발끈한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어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최 전 시장은 반명과 비명을 향한 공천 학살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반발했고요. 또 김 전 시장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누구는 측근이 자살하고 유죄 판결이 나고 있고 또 본인도 재판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 적격 판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민주당의 현실이냐 이런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반명 또 비명 혹은 친 이낙연계에 대한 숙정의 시작인가를 그대로 암시해주는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구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데 당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실질적인 해당 행위입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의 경우에는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의 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친이낙연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요. 이재명 대표와는 악연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최 전 시장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전과 이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영상도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신의 정과 또 청렴성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니까 유사하게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 표절 의혹도 있고 그분을 감사원장, 총리로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논문 표절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해당 대학에서 이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거는 왜 굳이 안 보시고 무시하시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기본적인 좀 예의는 갖춰주면 좋겠다. 네. 당 검증위 당사자들의 주장 어떻게 반박했습니까? 네, 이 당 검증위는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적격, 부적격을 판정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김 전 시장은 2020년에 당의 공천 결정에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당을 상대로 2년 6개월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를 했고 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고양시장 재직 시절 당정협의 일절 불응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적격 의결에 이의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외부의 힘을 빌어 당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유를 공개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정의찬 대표 특보의 그 공천 적격 판정 번복된 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그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대립이 아주 치열한 그런 양상입니다. 운동권 후배 정치인들이 선배 정치인들이 실명 거론하면서 공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어제 정의찬 특보가 이종건 고문치사 논란으로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된 것과 관련해서 정치 신인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댄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조직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의원 이재명 당대표 특보와 정의찬 특보는 199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한 총련의 핵심 간부들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는 이광재, 기동민, 송갑석 의원 등 이 8.1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실명과 비리 논란을 거론하면서 현역 의원은 프리패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조직은 나중에 송갑석 의원의 반발로 송 의원과 기동민 의원의 실명을 뺀 수정본을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80년대의 전대엽 세대와 90년대의 한 총련 그룹이 정면 충돌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총련 그룹이 정의찬 특보 사태를 계기로 선배 세대에게 이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도전장을 보낸 것이라는 한 야권 관계자의 시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86 용퇴론 이것에 대해서는요. 야권의 아주 대표적인 86세대 주자 중 한 명이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박의 목소리를 또 공개적으로 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86 이 퇴진론과 관련해 집단적으로 몰아 이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또 86세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86 역할론을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비명 학살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게 예비 후보로 뛸 수 있게 할지 말지를 하는 아주 초반기에 허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내부 규정을 보면 특별당규 등에 매우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에는 좀 강하게 규제를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든 지금 뭐 비명, 친명으로 나눠져 있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경선을 한다. 민주당의 이 공천 시스템은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패널로 나와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친명계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 비명계 예비 후보가 도전을 하는 그 자체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친명계 도전자가 오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력과 악연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당 권력은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소위 배지를 향한 이 권력 암투에는 소위 이념도 필요 없다. 그 전대엽과 한 총련의 싸움을 보면 그 권력의 무상함과 권력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정함입니까? 그걸 다 지금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돈 때문에 낙서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이른바 그 스프레이로 해서 이 낙서 테러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진 이 최초의 낙서범들이 그 용의자입니다. 드디어 잡혔습니다. 네, 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어제 경찰이 경기도 수원에서 이 최초 낙서범들을 잇따라 체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17살, 16살, 10대 남녀 청소년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두를 궁금하게 했던 낙서 테러의 이유도 일부 밝혀졌는데 이들은 어제 경찰 조사에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젯밤 경찰서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 낙서에 적은 불법 영상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시죠? 지나가겠습니다. 사과할 생각 없나요? CCTV 없는 곳 노리고 그러셨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깐만 어떻게 되세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도 그렇고 처벌도 그렇고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거 모르겠어요. 네, 이 미성년자긴 하지만 촉법 소년은 아니라서 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경찰은 피의자들이 청소년이고 또 야간에 검거된 점을 고려해서 피의자들을 안정시킨 뒤에 오늘부터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조사에 동행을 원하는지 여부도 고려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조사를 통해 범행 배후 인물이 누군지 또 낙서에 적힌 불법 영상 사이트의 관계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1차 테러범들 말고요. 2차 낙서 테러범이 있었는데 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아주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차 이 낙서를 한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번 낙서 테러를 두고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안 죄송하다. 난 예술을 했을 뿐이다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현재는 비공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게시글이 알려지니까 이 경찰 수사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반성도 없고 또 사안의 심각성도 모른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YTN 보도에 따르면요, 이 2차 낙서를 한 피해자는 지난달에 이 경복궁역 인근 미술관에서 전시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석방이 됐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마 이런 글들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유로 인해서 일탈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경복궁 담벼락만 정말 순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복원이 얼마나 됐는지 이거 궁금합니다. 네, 문화재청에 따르면은 이 두 번째 낙서 사건이 발생했던 이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의 표면을 벗겨내는 작업은 어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첫 번째 낙서로 훼손됐던 이 경복궁 서쪽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의 담장을 복원하는 그 작업은 한 5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은 일단 다음 주 중으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을 비롯한 추가 복원 작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대선 못 나가나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요, 지난 2021년 1월 6일 이른바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던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서 이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 제외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의회 난입 사태에 관련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소통 혐의를 인정을 하고 그의 대선 경선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이기도 합니다. 의회 난입 사태,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21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그 승리를 추인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막으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요,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본 건데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의회 난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었고 TV 생중계로 의회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보며 위대한 애국자로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회 난입 사태를 비판하며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I want to be very clear. I unequivocally condemn the violence that we saw last week. There is never a justification for violence. No excuses, no exceptions. America is a nation of laws. Those who engaged in the attacks last week will be brought to justice.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이번 판결에 대해서 반응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요,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요.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 어쨌든 적잖은 판결 파장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그리고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이 비슷한 소송에서는 모두 승리를 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이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주에서 이제 진행 중인 트럼프 대선 출마 불가 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항소가 받아들여져서 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경우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불가 판결이 다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곤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켜보고 있다입니다.
어쩐지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 누가 보고 있다는 겁니까? 네, 요즘 이 미국 뉴욕 시민들이요, 이 동물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수리부엉이 플라코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에 사는 뉴요커라면요, 이렇게 창문가에서 빤히 안을 쳐다보는 부엉이 플라코와 이 눈을 마주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플라코는 원래 집이 뉴욕 센트럴파크 동물원이었는데 지난 2월 탈출을 한 뒤에, 이른바 가출을 한 뒤에 아직 돌아가지 않고 뉴욕 일대를 저렇게 이제 자기 집처럼 배회하면서 새로운 뉴욕의 명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플라코가 유독 창문이나 난간에 앉아서 건물 안을 몇 시간 동안 빤히 쳐다보는 일이 잦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엿보기를 하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이제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낮에는 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앞에서 뭐가 움직이니까 자기가 나는 쉬고 있는데 왜 앞에서 뭐가 얼쩡거리지? 자기한테 해를 줄지 안 줄지 아니면 먹잇감인지 아닌지 뭐 그걸 파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자, 동물원에서 나온 지 10개월이 다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돌아가지를 않고서 계속 저렇게 뉴욕시를 배회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 그동안 동물원에서도 먹이로 유인도 하고 또 가짜 부엉이 소리까지 내가면서 탈출한 이 플라코를 다시 데려오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플라코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알아서 척척 쥐를 사냥해 먹는 데다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잘 지내서 동물원 측에서도 그냥 놓아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플라코가 오지랖 넓은 진짜 배기 뉴요커가 됐다면서 다른 집 훔쳐보기를 좋아하는 귀여운 이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